일산을 다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날치기 기도를 나가야 합니다. 여기 로텐도홀에 다 들어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3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 국회 본회의 아직도 못 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아주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컨설턴트인 박시영 대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려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원래는 여야가 합의해서 3시에 본회의 열고 네. 이견이 없는 법안들 상정시킨 다음에 이제 본방이죠. 네, 선거법을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제 합의 볼 때만 해도 심재철 의원까지 참여했죠. 원내대표. 참여한 그 결과가 뭐였냐면 네. 임시국회 회기는 표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임시국회를 열면 회기를 언제 할 건가 바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2월, 4월, 6월, 10월 이런 임시국회는 한 달짜리 딱 보장돼 있는데 지금의 임시국회는 회기를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결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부한 것 같아요. 한국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네. 회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네. 입장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불렀는데 거기에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대 임시국회 끊어가기 대결인데 자유한국당이 또 새로운 방법을 내놨어요. 볼까요? 네. 자, 일단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이미 수요일 날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를 보통 한 달 정도 하는데 민주당 생각은 한 16일까지에 끊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쯤 선거법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자유한국당이 오늘쯤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텐데 합법적으로. 그러면 16일 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끝납니다. 그러면 17일 날 새 임시국회를 열면 한 번 필리버스터 했던 선거법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선거법을 다시 올려서 이날 표결 처리를 하자라는 게 민주당과 4+1 정당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 월요일까지로 열기로 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필리버스터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제 문희상 의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필리버스터를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네. 그러니까 전례 없던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국회가. 왜냐하면 사실 패스트트랙에 있어서도 그 제도를 18대 말에 설계했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 보진 않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특정한 하나의 법안에 대해 가지고 절대 다수가 동의할 때 그것을 이제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지 이렇게 한 4-5개 되는 법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간의 대립이 첨예해야 될 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지 간에 살라미 전술로 끊어가지고 법안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 하나당 임시국회 회기 하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여권이 예측하지 못했던 임시국회 회기 정하는 것을 안건에 대해 가지고 필리버스터 신청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은 그 표결을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되는, 다음 네. 회기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약간 제도상의 모순을 잡아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아마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다른 분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네. 아니면 뭐 해석을 요구하는 다른 기관에 보내가지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4+1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문희상 의장 본인에게 아주 네. 평소에 의회주의자로 알려져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특정 세력의 편을 들어가지고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평소에 하던 대로 다른 그 유관기관의 해석을 요구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것이냐 네. 여기 지금 갈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이게 국회법 대상이 아니에요. 국회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심재철이나 한국당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고 그래서 오전에 협상이 된 건데 네. 이걸 지금 번복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할지는 표결 처리하면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4+1 정당들이 다수니까 우리 그냥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딱 끊고 할래라고 네. 하는데 이
저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문희상 의장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못 받아주죠.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왜 못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이게 주시죠. 국회법상 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근데 회기와 관련된 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례도 없고요. 네.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면요, 앞으로 어떤 안건이든 다 필리버스터 하면 소수당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책임 정치가 구현되지 않는 겁니다. 제도가 있으면 따르고. 네. 근데 지금 더 네. 문제는 원내대표의 협상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실컷 합의하면 황교안 대표가 거부해 버리는데 자, 무슨 지금 놈의 협상이 네. 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 본회의 앞에 로텐더홀 앞에 자유한국당 아니군요. 본회의장 앞으로 나왔는데요. 네, 의사당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의사당 앞에 네, 계단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쪽 네, 오른쪽에 앉아 자유한국당 계신 오른쪽에 의원들이, 서 계신 분들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닥이 좀 차갑지만 이쪽에 다들 앉아 계시니까 자유한국당 자, 지지자들인 오른쪽.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분들도 네, 보이고 지지자분들 의원이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예. 의원이라고 하기 너무 많은. 그쪽 앉으세요. 예. 앞에 이제 저 왼쪽, 김성태 왼쪽. 의원이랑 몇 분 이쪽 의원들이 얘기하느라 이쪽. 보이고.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자, 만약에 뒷분들도 서 계시니까. 만약 문희상 의장이 받아줄 거라고 했는데, 네. 필리버스터를 받아주면 안 받아줄 표결체로 거라고 받아야 됩니다. 전망하셨는데, 예, 표결체로 간다는 거.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필리버스터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번 그러면은- 임시국회는 뭐 한없이 늘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출구가 없어집니다. 모순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박지영 대표께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요.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법 미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찾아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의회주의자로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 해석을 다른 곳에 의뢰해 가지고 그 유권 해석의 권위를 세웁니다. 근데 그 절차가 또 이제 최소 몇 주 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께서 네. 결단을 내리기를 이제 양쪽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로 보이고 문희상 의장님이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고 이렇게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은 좀 병원 가시는 경우도 자꾸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큰 난제를 국회의장 개인에게 지금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네.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아니 이렇게 그게 봅니다. 합의를 했잖아요. 원내대표가 협상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번번이 좌초된단 말이에요. 협상했다가 그다음에 의원총회 가면 거부되고 네. 황교안 대표가 자, 거부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 이인영 국회법에 원내대표 의거해서 이거는 처리하는 겁니다. 못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표결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계속 이제 자신들이 원내대표로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서 추인을 못 받아가지고 협상의 틀이 깨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당내 역학 구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는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 협상 대표에게 전권을 주지 않고 네. 뭐 훈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이렇게 자꾸 틀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네.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분론 자체가 자유한국 쪽에서 멀어지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네, 이 현실을 빨리 감사합니다. 개선해야 된다. 예, 저는 네. 이것이 사람 만약에 보기 앞에 자꾸 뒤에서 협상 트는 게 오히려 역시 지연 또 전술로 이렇게 의도된 보시고 것이라면은 이건 아주 큰 지탄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패스트트랙 올려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과 사생결단으로 막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버렸고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에 매달리고 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의 의석 손실을 감수하는 즉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개혁의 시도를 장기 집권 음모, 좌파 독재 음모, 또 의회 쿠데타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의회 쿠데타 운운은 협상 브레이커, 협상 블랙홀러서의 황교안 대표의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치 문화의 중대 전진을 위해서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몫입니다.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셨을 테니까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한 명량해전의 충무공도 생각을 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나를 밟고 가라.
국민을 밟고 가라. 지금 민주당은 선거법으로 군소 정당을 구워 삶아서 좌파 야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법 통과시켜서 정권의 몰락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 로텐도홀에 다 들어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네, 자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우겠다. 그 첫 번째가 선거법인데 정작 민주당 등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이 시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난항에 겪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주로 이제 그 250 지역구, 네. 비례 50 이것은 대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네. 나눌 거냐, 연동형을 어디까지 적용할 네.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패트에 올렸던 선거법이 225대 75. 75 네.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는 방안이었었는데 비례대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동률은 다 하지 않고 절반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 득표로 받은 의석수는 다 100% 보장하는 게 아니고 절반만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알 텐데 그럼 네.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네. 저 50석 중에서 네. 연동률을 50% 적용하면 25석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가 보다. 국민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데는 네. 지역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네.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을 40%를 받았다. 네, 지금 지지율 정도.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지율이 한 40% 네. 되는데, 근데 지역구를 120석을 만약에 네. 거졌다. 네. 이러면 연동형 비례대표 50% 적용되는 쪽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네. 0입니다. 0. 그러면 민주당이 받은 정당 투표는 다 소용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연동형을 적용되는 거는 0석이지만 네. 그걸 쭉 적용한 다음에 네. 그럼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저기에서 보면 한 17석. 네. 물론 이거는 10%를 적용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10% 정의당이 정의당이 득표를 했을 정당 득표를 그렇습니다. 10% 받았을 때 17석을 챙겨가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35%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5%면 300석 중에 35%는 105석입니다. 105석을 넘겼기 때문에 한국당도 0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과 한국당 다 의석이 한 석도 없죠. 비례 의석이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으로 얻어지는 비례 의석이 비례의석은 한 석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다 합쳤더니 25석이 아니라 35, 4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제 병립형 그 비례대표 적용하는 것은 15석 내외라는 거죠. 네. 25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의당이 표가 많이 가고 거대 정당이 손해를 본다. 네. 이 주장이 나오면서 캡 상한제를 적용하자. 그래서 자, 25석이 나온 이 거죠. 시지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50석의 비례대표가 4+1 협의체에서 합의가 됐는데 50명을 비례대표로 뽑기로 했는데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확하게 적용되는 의석을 몇 명까지 할 것이냐가 이제 캡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캡을 씌운다, 모자를 씌운다. 예, 원래는 네, 원하는 저 캡 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선차적으로 원래 연동형을 먼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50%를 네. 나머지 자녀 의석에 대해서 병립형으로 정당 투표율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네. 그렇게 보다 보면 지금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7%를 가져갔을 때 네. 기준으로 보면 네. 17석, 12석 상당히 선전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캡을 씌우면 아까 네. 25석 한정된 25석만 가지고 연동형을 적용했을 때는 지금 밑에 보듯이 민주당이 10석, 한국당이 9석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4-5석 민주당 정도가요. 주장처럼 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좀 유리해지고 정의당은 또 바른미래당은 불리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네. 줄어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4+1조차도.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에 있어가지고 저 선거법을 누가 냈냐면요, 원안을 네. 민주당이 냈어요. 그러니까 50% 준연동제로 225대 75 하자는 거를 네. 준연동제로 했고 그 당시에도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본인들 안으로 낸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입시제도를 내놨더니만은 나중에 지금 총선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 한번 보니까 대충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네 판세를 보고 이제 또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면 항상 주장하지만은 너무나도 법안이 지고지순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5분의 3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당장 내일 표결을 하니 지난 다음 주에 표결을 하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항상 비유하지만은 노래방 1분 남았으니까 아무 노래나 막 걸어놓은 다음에 지금 부르자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대한민국의 선거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노래방 마지막 곡 넣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저는 네. 그 말의 지적에 대해서 그걸 따갑게 느끼게 한다고 보고 다만 이 문제는 1년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논의하자고 할 때 논의하지 않았거든요. 연동형 반대한다 입장을 정하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간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을 검토하겠다, 검토 노력하겠다 이렇게 서로 서명을 해서 이 진전이 이루어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을 못 시켰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당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판에 와서 이렇게 네. 자, 논의할 수밖에 보세요. 없는 예전에 보면은 그 청와대 가가지고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게 뭡니까? 대의에 합의했어요. 대의에 합의했다는 건 뭐냐면은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는 형태로 그 선거 제도를 개혁하자는 대의에 네. 합의한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협상하면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번에 호남 지역구 의석이 줄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15개월 전의 인구가 아니라 3년치 인구를 평균 내가지고 하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이해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연합체 4+1이라고 하죠. 이걸 이끌고 나가 있는데 이제 대의라는 건 사라졌고요. 네. 각 당간의 유불리가 남았기 때문에 협상이 나랑인 것이고 그 한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지금 대의를 자, 위해서 가고 있는 저기- 판이 저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대의가 딱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각 정당의 이해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도 지금 소수파가 협상하자는 겁니다. 왜? 연동률 50% 적용하는 안을 30% 20% 낮추면 네.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표명됐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왜 안 이루어지냐? 네.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연동형은 자, 절대 안 되겠다. 황교안 네, 대표가 박 대표님. 얘기하니까 네.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 캡을 씌우는 것 대의는 뭡니까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각 당의 안이 조정돼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선거법을 대의는 정할 수밖에 사라지고 없다는 이해관계가 거죠. 남아 있는 것이지 캡을 씌우는 것은 대의는 없어요. 자, 예. 저 국민들은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은 잘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끼리 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네. 석패율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제가 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몇 석은 보자 한 6명 정도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도입하는 걸로 지금 4+1 정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을 네.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중복 그 등록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해 줄 수 있도록. 네. 원래 도입의 취지는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영남, 네. 뭐 한국당 호남처럼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약한 지역, 그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을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구제해주자는 취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이 도입됐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적용할 거냐, 권역별 단위로 적용할 거냐 이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석패율이 필요 없다 이런 네. 입장이었는데 군소 정당들이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대한신당이나 네 하나만 하나씩 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지금. 너무 그러니까 선거제 자, 개혁이라는 걸 네. 개혁이란 단어를 붙였으면은 대의가 앞서고 이 대의를 이루는 것이 개혁입니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석패율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군소 정당이 아까 언급했지만은 이렇게 하면요 당 지지율보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거기 4+1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굳이 이름을 제가 박자면은 심상정, 정동영 뭐 이런 분들 저희 이름 박지원 익히 의원 알고 같은 있는 분들. 분들이 아슬아슬하게 2등해도 석패율로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네, 아슬아슬하게 진다면 그 그럴 수 있죠. 6명 정도는 석패율을 보장하는 쪽으로 합의안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대의입니까? 왜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석패율은 네.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50개 정도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질문을 2개 드릴게요. 이준석 최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복잡해집니다. 네.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군소 정당들의 주장을 다 조금씩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 과반을 확보해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분들의 이 의석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지금 통과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연동형 방식으로 적용하면 과거에 비해서 한 10석 이상은 손해봅니다. 비례대표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근데 이걸 왜 고집하느냐?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나 여러 가지 통과의 네. 검찰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 연동돼 있거든요. 네. 만약 선거법 과정에서 이게 잘 틀어지면 네.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선거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네. 해야 한다 이참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패스트트랙은 제가 네. 봤을 때 이렇게 잡탕으로 섞여가지고 법을 한 것부터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 지금 민주당은 네. 관심 있는 아, 건 잠깐만요. 네. 네. 사법개혁밖에 없어요. 연동형 캡 30석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석은 그러니까 비례대표 50명 중에 30명은 정당 투표 연동형 비례제에 의해서 30명을 뽑는다는 안에 정의당은 고심이군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대충 이렇게 잠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돼도 정의당이 만약에 10% 이상을 달성을 하면요. 네. 거의 2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채호 의원 말 마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했던 게 이게 두 개를 묶어놨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관심 있는 게 사법개혁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박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제는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아요. 본인들한테. 그런데 본인들 가진 돈만 가지고는 치킨을 못 사니까 돈 합쳐가지고 치킨 광고 같이 산다고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결국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자기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무슨 뭐 야 거기 스위트콘도 하나 보내달라 그래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자꾸 협상에 뭘 넣는 것인데 저는 절대로 선거법이랑 사법개혁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는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할 성격이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한국당 협상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뒤돌아서면 또 거부가 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딜 네,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국민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두 분 주장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채호도 잠깐 지적했는데 공수처법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진짜 선거법을 좋은 방향으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민주당이 손해 보면서도 이걸 고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때 그 고치는 방향이 사표 방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찍어도 뭐 45%나 표를 받은 후보가 47% 후보에게 떨어지면 내 45% 찍은 국민들의 표는 전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개인표도 있지만 정당 득표, 네. 정당 비례 투표가 그래서 날아가는 거죠. 연동형을 살리자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75석으로 해가지고 패트에 올렸습니다. 네. 비례 의석을. 그러다가 50석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30석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잠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잠정안이 이제 상정된다고 하면 기본 취지가 너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거대 정당 민주당과 한국당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 없는 연동형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열 몇 석씩 다 가져갈 수 있는 정당입니다. 득표율을 네. 보면 훨씬 줄어듭니다. 그만큼 군소 정당들이 많이 약진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다당제의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열리는 신호탄입니다. 네. 결국은 준연동형을 30석을 가지고 캡을 씌운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정의당 거의 20석 가까이 나올 겁니다. 바른미래당 지금 변혁 모임 이런 데도 아주 선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 이런 데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친박 성향 지지자들이 한국당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공화당 찍어줄 네.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정당들이 네.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이제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문희상 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만약에 패트 법안들이 상정이 돼서 어떻게든 상정이 돼서 다음 주라도 통과가 된다면 보수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왜 투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얻었냐라는 비난, 비판이 커질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선거법은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하고 가야지 게임의 룰인데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였다. 이 비판이 커질까요? 이미 네. 그 황교안 대표는 판단이 쓴 겁니다. 앞에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밟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 이 얘기냐면 상황에서 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그래서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선거 전략에 더 유리하다 판단하는 거.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다수당이 협상이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로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러겠죠. 한국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가져가면 오히려 군소정당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역구에서는. 네. 양당이 알겠습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제 드린 질문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결국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띄워놓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틀 안에서 지금 선거제도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작용한 게 투쟁의 이미지였어요. 네. 그 뭐 좌파란 단어 많이 쓰고 독재란 단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전환하는 네. 것이 좋은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니까 적적 판단이고 그 결과는 나중에 표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일관된 노선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으면 네 아시다시피 문희상 의장 그 의정부 갑 지역구에 아들을 출마시키려 한다. 이게 뭐 공천 세습 아들 공천 논란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예산안 통과시킬 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했죠. 이때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들 공천이라는 구호입니다. 네, 문 의장이 충격받아서 병원까지 갔는데 네, 오늘 또 자유한국당 세습 공천이라고 문 의장을 직접 비난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 성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이나 하려면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세습 정치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하지 않는데 강도가 매우 셉니다. 네, 아들이 직접 문석균, 네, 현재 의정부 갑 지역구에 상임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네네네, 그렇습니다. 총선 출마 뜻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이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으로 가면서 이제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정치를 해보겠다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입장에서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좀 뭐 만류했는데. 서점을 운영하고 네, 지금 지역에서 네.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전에는 뭐 정치적 활동을 안 한 분 네.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대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네. 민주당 상당히 열세 지역입니다. 근데 문희상 의장의 개인기가 좋아서 인물 네. 경쟁력이 좋아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여러 번 당선된 지역인데 7선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다선이 있는 지역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젊은 사람이 도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들이 도전하는 것 같고요. 네. 당에서는 전략공천 어림없죠. 당연히 경선을 치러야 할 텐데 네. 아버지 입김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제대로 판단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같았으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사안이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처음 먹듯이 문희상 의장의 국회의장으로서의 네. 그러니까 스피커로서의 판단이 필요한 지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빗대어 가지고 혹시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억측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 정당에서 정한 경선 네. 절차에 따라 경선한다 그러면은 큰 잡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문희상 의장께서는 뭐 병원도 갔다 오시고 이런 것처럼 상당히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라 어쨌든 경선해야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도 네. 국회 내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했던 유명 의원의 자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만 추려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죠, 다 아버지 분들이. 네, 근데 이게 다 개별 사안들이 너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메뉴에 언급된 김세현 의원만 해도 네,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경쟁해가지고 그러니까 뺏어온 아버지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경쟁력으로. 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갔기 때문에 물려준 네. 것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종구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아버지랑 다르고 네. 장재훈 의원도 아버지랑 다르고 네. 이승민 의원도 다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네. 다 개별적인 판단이 네. 가능할 거라고 네. 봅니다. 아니 저 케네디가처럼 선진국도 다 정치 명문가가 있잖아요.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능력 네. 있으면 해야죠. 그게 진입장벽이 될 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혜도 안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 이준석 최고위원 나왔으니까 네. 변혁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당명을 정했습니다. 예. 새로운 보수당. 예, 예. 네. 그림도 있군요. 네. 아주 젊은 우리 당원분들이 새로운 보수당 설명을 해주시면요. 결국 우리 역사상에서 이제 보수라는 것을 당명에 쓴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의 이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순수하게 구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요.
보수에서 아주 큰 분으로 모시는 박정희 대통령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때 경제 수업을 배울 때는 그분의 정책을 국가 주도의 좌파적 경제 정책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 속에서 아직까지 이런 보수의 공화주의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차입되지 않았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변혁이나 이런 모임에서는 한번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해보자. 보수란 네. 단어가 비록 최근에 다소 부정적인 어감으로 네. 대중에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정치의 목표이지 네. 그걸 피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우리 정치적 목표 나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이른바 실용 중도를 표방했던 안철수계 분들은 저렇게 보수당 이러면은 참여 참여하기가 못하죠. 아니 정당 네, 명칭 그런 것도 검토했을 거란 말이죠. 저희 우선 네. 그 지금까지 과정을 보시면요. 네.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신당을 하겠다고 언급했던 건 10월, 11월 정도였는데 네. 지금 한 2달 정도 저희가 시간을 가졌던 것은 오히려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네. 것인데 오히려 그게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럼 저희 독자 노선을 강구하게 세우겠다라고 네. 한 것이지 선후 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부분 동의하고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시선은 대선에 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 저쪽 분들은 안 올 것 같다. 네. 이래서 선명하게 우리 보수로 가자. 제가 이간질하려는 네. 건 아닌데요.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오늘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만 35세까지 가산점을 최고 50%, 네. 정치 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채호 같은 경우에 30% 정도 나이로 네. 이거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통합되면 지역구는 거저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구를 이번에 선거법 협상에 따라서 아예 4+1이 없애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청년 가산점이 항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떤 가산점이든지 경선에서 본인이 받은 득표에다가 그 해당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네. 젊은 사람들이 진입한 데 있어가지고는 과거에 보면 청년 우선 공천 지역구를 뒀었거든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제도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합당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자, 박시영 대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